검은 장부. 소위 검은 장부 사건은 앨러리가 맡았던 사건 중에 규모가 가장 큰 축에 속한다. 그리고 앨러리의 활약이 적었다고 해서 결코 평가절하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앨러리가 맡은 역할은 단순한 심부름꾼으로서 장부책을 뉴욕시에서 워싱턴까지 운반하는 것이었다. 3달러짜리 장부책을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운반하는 것이 왜 그토록 심각한 일이었는지, 연방 요원이 아닌 앨러리가 왜 배달원이 되어야 했는지, 앨러리는 이 임무를 왜 무기도 없이 혼자 수행했는지, 이런 흥미진진한 문제들은 다음에 적절한 기회가 생기면 논할 것이다. 하지만 이 자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야기는 이런 질문들이 끝난 지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검은 장부의 겉모습은 볼품없었다. 검은 인조가죽 표지에 가로 15cm, 세로 20cm, 두께는 1.5cm 정도 되는 크기였고, 흐늘흐늘한 속지 52장에는 파란색과 빨간색 줄이 쳐져 있었다. 전반적으로는 다소 더러웠다. 그러나 이 장부는 미국 범죄 도서관에서 가장 악명 높고 역사적인 기록물 중에 하나가 되었다. 52장의 빽빽한 속지에는 불법 향정신성 약물에 미국 내 주요 지역 공급책들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다. 그것도 제왕의 친필로 작성된 것이었다. 미국 전역 48개 주에서 마약 중독이 전염병처럼 퍼졌고, 사태가 심각해지자 연방정부 관리들은 이 장부를 절실히 원하게 되었다. 검은 장부를 만든 것은 말도 안 될 만큼 무분별한 짓이었고, 장부를 작성한 침묵의 괴물은 정부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이 폭주했다. 정부 측의 요원들이 나서서 고생 끝에 장부를 손에 넣었지만 그 대가로 요원 2명이 목숨을 바쳐야 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검은 장부는 잠시나마 뉴욕에 안전하게 머물러 있었다. 바로 이 시점에 앨러리가 이 문제에 뛰어든 것이다. 그가 장부를 살펴보고 임무 제안을 받아들이고 작전을 준비했던 곳은 도청당하고 있었다. 이것은 그들도 모두 아는 사실이었다. 전국에 퍼져 있는 범죄 조직의 수장은 단순한 똘마니들의 두목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는 엄청난 권력과 재물과 인맥을 가진 영혼이 병든 천재였다. 그리고 포악하고 악랄한 범죄를 통해 존경스러움만치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업을 이끌고 있었다. 그들의 전략이 조금이라도 노출되었다간 수많은 지역이 유혈이 낭자한 전쟁터로 변하고 무고한 인명의 희생이 뒤따를 터였다. 결국 앨러리의 계획은 채택되었다. 앨러리는 캐피톨 리미티드 열차에 특별 객차를 예약했고 기차 시간에 맞춰서 거리로 나섰다. 잿빛 하늘이 낮게 깔린 가을날이었다. 앨러리는 대나무 손잡이가 달린 우산을 왼쪽 팔에 걸었다. 그는 줄무늬 외투를 입고 안을 가득 채워 불룩한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가 첫 발을 인도에 내디딘 그 순간부터 기대 수명이 소실점을 향해 곤두박질 치고 있었다. 근데 본인은 정작 그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았다. 장미나무로 만든 커다란 파이프로 차분히 연기를 뿜으며 앨러리는 차도를 향해 걸어가 택시를 찾으려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2가지 일이 동시에 발생했다. 누군가가 뒤에서 그의 팔을 잡았고 7인승 세단이 길 모퉁이에서 튀어나와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다음 순간 그는 어느새 차 안에 있었고
덩치 큰 4명의 남자들에게 붙들려 꼼짝도 할 수가 없었다. 완전한 침묵이 자아내는 극심한 공포에 그는 입을 다물었다. 세단은 엘러리와 남자들을 펜실베니아 역에 내려주고 떠났고 침묵의 포획자 중 3명이 뭐라 반박할 틈도 주지 않고 3번 게이트를 통과해 미리 예약된 캐피톨 리미티드의 5호차 A 객실로 엘러리를 몰아넣었다. 그러나 엘러리는 놀라지 않았다. 3 남자 중 2이 엘러리와 함께 객차에 올라타고는 신중하게 객실 문을 잠갔다. 엘러리가 예상한 대로 객차 안에는 괴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가장 좋은 팔걸이 의자를 차지하고 앉아 있었다. 티끌 하나 없이 깔끔한 옷을 차려입은 중년의 남자는 희끗해진 머리카락을 가운데 가르마로 말끔히 빗어 붙였다. 눈은 불그스름하게 열이 있는 듯 했고 짓물러 있었다. 엘러리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남자는 백만장자다. 수천 명이 넘는 바보들의 영혼과 건강과 미래를 파괴해서 막대한 재산을 얻고 있는 백만장자. 그런데 그 바보들 중에 대부분은 어린아이와 청소년들이다. 엘러리가 입을 열었다. 물론 전어를 도청한 거겠죠? 하지만 눈앞의 마약왕은 아무 말 없이 덩치 큰 부하에게 눈짓을 보냈다. 그 부하는 코뼈가 무너져 있었다. 무너진 코가 곧장 대답했다. 이분은 밖에 나와서는 아무에게도 말씀을 안 하셔. 그러니까 이분 목소리를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분은 아무것도 만지지 않으시고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으신다. 의자에 앉은 괴물이 그 옆에 다른 부하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이자는 오른쪽 눈썹에 미세한 경련이 일었다. 경련이 말했다. 이자 외에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엘이 기차역 라운지에서 대기하면서 우리 쪽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짓무른 눈의 시선이 엘러리에게로 향했다. 너 살고 싶으냐?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여느 사람과 마찬가지로 살고 싶죠. 엘러리는 덜덜 떨리는 턱을 애써 누르며 말했다. 그럼 내놔. 엘러리는 침을 한번 꿀꺽 삼켰다. 이러지 맙시다. 무너진 코가 씩 웃었지만 괴물이 그에게 명령했다. 아니, 먼저 가방을 열어봐. 무너진 코는 엘러리의 서류 가방을 뒤집어 내용물을 바닥에 쏟았다. 그런데 가방 안에는 새로 나온 맨해튼 지역의 전화번호부만 들어있었다. 다른 건 없어? 네, 아무것도 없어요. 무너진 코는 빈 서류 가방을 옆으로 던지고 전화번호부를 들어 2장 넘겼다.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니기에는 좀 이상한 물건인데. 경련이 말했다. 아니, 기차에서 읽기에는 아주 최고야. 엘러리가 말했다. 그는 물을 한 잔 달라고 부탁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기로 마음을 바꿨다. 여긴 없는데요? 무너진 코가 두목에게 말했다. 외투하고 모자를 뒤져봐. 무너진 코가 옥수수 껍질 벗기듯이 엘러리의 옷을 벗겼고 그동안 경련은 엘러리의 중절모챙을 조사했다. 여긴 없을 텐데 그러기엔 너무 크니께. 경련이 투덜거렸다. 무너진 코가 비웃었다. 표지까지면 그렇지. 하지만 이놈은 영리한 친구야. 분명 한 장 한 장 찢어서 구겨서 숨겼을 거라고. 오줌은 52장이나 되는디? 경련이 쏘아붙였다. 괴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붉은 눈은 엘러리가 다시 빼앗아와 꼭 쥐고 있는 접힌 우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갑자기 그가 손을 뻗어
우산을 획 가로챘다. 괴물은 우산 커버를 천천히 벗기고 잠금쇠를 천천히 눌러 우산을 폈다. 우산이 펼쳐졌다. 잠시 후 그는 우산을 던져버렸다. 무너진 코가 말했다. 외투에는 없습니다. 옷의 한 깜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무너진 코는 주머니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지금은 옷감이 맞물려 있는 솔깃한 솔기는 다 뜯어보고 있었다. 전부 벗겨. 무너진 코에 소나귀에 무릎을 잡히자 앨러리는 고통을 느꼈다. 경련이 무자비하게 옷을 벗기기 시작했다. 짓무른 눈은 눈을 깜빡이지 않는 악어처럼 인내심을 가지고 옷 벗기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야, 이놈들아, 팬티는 남겨놔야지. 앨러리가 거칠게 외쳤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았다. 태어난 그대로의 모습이 된 앨러리는 갈기갈기 찢긴 외투 조각으로 몸을 감싸는 것만 간신히 허락받고 의자에 쪼그려 앉아서 담배를 피웠다. 연기에서 녹슨 구리 맛이 났지만 그래도 그에게는 큰 위안이 되어 주었다. 캐피톨 리미티드 열차가 펜실베니아 역을 벗어나자 그는 맨하튼 전화 번호부로 손을 뻗었다. 차장도 이미 매수되었을 것이고 워싱턴에 도착할 때까지 누구도 이 객실을 들여다보지 않을 것이 뻔했다. 아무튼 워싱턴에 도착할 수 있다면 말이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틀렸다. 뉴요크에서 기차가 정차하자 한 남자가 객실로 들어왔다. 무너진 코는 그를 의사 선생이라고 불렀다. 의사 선생은 키가 작고 뚱뚱한 남자였는데 삼중턱에 머리는 다 벗겨지고 손에는 검은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는 해부실의 시체 안치관으로 다가가는 검시관처럼 기대에 찬 눈빛으로 앨러리를 바라보았다. 앨러리는 맨하튼 전화번호부를 꼭 쥐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리미티드 열차는 뉴 브런즈윅을 통과하면서 우렁차게 기적을 울렸고 의사 선생은 바쁘게 작업을 하면서 농담조로 자신을 내무부 장관이라고 소개했다. 기차가 트렌튼역을 지나갈 즈음에는 의사 선생은 더 이상 농담을 하지 않았다. 그는 땀을 흘리고 있었다. 가방을 닫으면서 의사 선생은 짓눌린 목소리로 팔걸이 의자에 앉은 남자에게 보고했다. 결과는 부정적이었다. 팔걸이 의자에 앉은 남자가 경련에게 드디어 말했다. 엘한테 필라델피아로 전화하라고 해. 지그더러 장비를 가져오라고 말이야. 그러고는 앨러리를 쳐다보았다. 그는 처음으로 의치를 내보이며 악몽 같은 미소를 지었다. 비밀 메시지를 찾는 거야. 혹시나 모르니까.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지그는 북필라델피아에서 기차에 올라탔다. 월밍턴에서 무너진 코가 바깥 소식을 보고했고 지그가 나머지 내용을 보고했다. 지그는 키가 크고 빼빼 마른 남자로 어깨도 좁았고 발은 왼쪽으로 휜 기형이었다. 전부든 일부든 앨러리의 옷에 검은 장부는 없었다. 엉망으로 찢긴 바지와 재킷이 이를 증명하고 있었다. 옥스퍼드 셔츠, 넥타이, 러닝 셔츠, 그리고 팬티와 양말은 꼼꼼히 분해되었다. 신발은 두들기고 찌르고 길게 잘리고 통째로 뒤집혔다. 심지어는 누가 보아도 통가죽으로 만든 허리띠조차도 조각조각 쪼개어졌다. 그의 소지품이 전부 바닥에 널렸다. 열쇠와 동전은 빈 공간 없이 단단한 소리가 났다. 지갑 안에는 지폐 97달러, 우편환 조각, 뉴욕주 운전면허증, 미국 추리소설작가협회
회비 영수증, 명함 5장, 그리고 소설의 아이디어를 적은 메모지 7장이 들어있었다. 수표책은 떼어주고 남은 부분까지 포함해 낱장으로 뜯어졌다. 담뱃가루 주머니에는 파이프 담뱃가루가 들어있었고 개봉하지 않은 담뱃값도 뜯었지만 안에는 담배뿐이었다. 출판사가 보낸 편지는 마감이 3주 지난 교정서를 빨리 보내라고 독촉하는 내용이었고 뉴욕 오렌지버그 소인이 찍힌 편지는 조지프 맥커티라는 사람이 보낸 것이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적으로부터 탐정을 구해주지 않으면 엘러리 퀸을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내용이었다. 지그는 울대뼈를 어루만지면서 이 남자의 안팎이고 주변이고 어디에도 비밀 메시지 같은 것은 없다고 선언했다. 자신은 메시지를 기록할 수 있는 부드러운 표면은 모두 점검했으며 이 남자의 표피도 예외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지그는 정말로 피부가 아니라 표피라는 단어를 썼다. 이 무렵 기차는 메릴랜드주 엘크턴에 접근하고 있었다. 괴물은 말없이 아랫입술을 깨물었다. 어쩌면 무너진 코가 침묵을 깼다. 어쩌면 저자가 이름들을 기억하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안 그래요? 맞아요. 경련은 안도하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장부책은 아직 뉴욕에 있고 저자가 그 이름들을 모두 다 머릿속에 집어넣고 가는 거죠. 그러자 의자에 앉은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한 장에 28개 이름이 있어. 장부는 전부 52장이고 그럼 거의 1500개의 이름이 있는 거야. 저자가 무슨 아인슈타인이냐? 그가 갑자기 말했다. 근데 저놈 말이야. 저 전화번호부를 다시 집어들었어. 무슨 속임수가 있는 걸까? 엘러리는 딱히 할 일이 없어서 파이프에 새 담뱃가루를 채워넣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미스터리 소설을 읽으면서 긴장을 풀죠. 근데 난 그렇게 못해요. 내가 바로 소설을 쓰는 사람이니까요. 난 전화번호부를 읽어야 긴장이 풀린단 말입니다. 그렇겠지. 진물은 눈에서 빛이 났다. 지그, 저 책을 좀 뒤져봐. 무너진 코가 엘러리의 손에서 전화번호부를 낚아챘다. 하지만 저 책에는 비밀 메시지가 없다는 걸 이미 확인했는데요. 지그가 말했다. 비밀 메시지 따위는 지옥에나 가라고 해. 우리는 비밀 메시지가 아니라 명단을 찾고 있는 거야. 뉴욕 전화번호부에는 거의 모든 종류의 이름이 다 실려 있다고. 저 이름 옆에 기호를 좀 찾아봐. 작은 점이나 연필 표시나 아니면 손톱 자국 같은 거. 뭐든. 누가 저한테 담뱃불 좀 빌려주시겠어요? 엘러리는 상황에 어울리지 않게 무덤덤한 목소리로 물었다. 지그가 임시 실험실을 차린 객실에서 돌아올 즈음에 기차는 워싱턴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다 살펴봤는데요. 기호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지그가 중얼거렸다. 아무것도 없어요. 출판사에서 찍혀 나온 상태 그대로란 말입니다. 그리고 저 감시 중인 뉴욕의 연락 지점을 나온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요. 저 엘이 볼티모어에서 보고했습니다. 경련이 중얼거렸다. 의자에 앉은 남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러니까 이 남자는 미끼로구만. 다른 사람을 내보낼 동안 이 남자로 우리의 관심을 끌려는 속셈이야.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지. 조만간 진짜 보이스카우트가 그곳을 몰래 빠져나오려 하겠지. 이봐 경련, 엘에게 뉴욕으로 전화하라고 해. 마노에게 말해서 누구든 밖으로 나오는 자가 있으면
목을 따라고 해. 그리고 너. 그는 엘러리를 쳐다보았다. 이제 옷 입어. 캐피톨 리미티드 열차는 워싱턴역에 멈춰 섰다. 엘러리는 존경받는 추리소설 작가라기보다는 불경기를 맞은 떠돌이 일꾼 같은 모습이었다. 그는 우산을 집어들고 약간은 장난스럽게 말했다. 내가 떠나면 내 등에 총을 쏠 건가요? 아니면 모든 계획이 백지가 된 겁니까? 잠깐! 괴물이 말했다. 네? 긴장한 엘러리는 우산을 꼭 움켜쥐었다. 그 우산을 가지고 어딜 가는 거야? 우산이요? 엘러리는 멍하니 우산을 내려다보았다. 이건 아까 당신이 직접 검사했잖아요. 바로 그거였구만. 부드러운 목소리에 사악한 기색이 실렸다. 내가 검사했지. 그건 맞아. 하지만 엉뚱한 데를 본 거야. 대나무 손잡이였다. 손잡이. 장부의 속지를 돌돌 말아서 속이 빈 대나무 손잡이 안쪽에 밀어 넣은 거지. 이봐, 저 우산을 빼앗아. 엘러리는 경련에게 붙들린 채 무너진 코가 우산 손잡이를 산산이 부수는 것을 홀린 듯이 바라보았다. 손잡이는 완전히 부서졌고 객실 바닥에는 휘어진 대나무 조각만 흩어져 있었다. 괴물이 일어섰다. 진물은 눈에 다크서클이 끼었다. 그는 목이 졸린 것 같은 목소리로 외쳤다. 저놈을 걷어차! 등짝을 차서 쫓아버리라고! 그로부터 정확히 26분 뒤, 엘러리는 워싱턴의 대단히 중요한 정부지청에 대단히 중요한 건물 안,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요원의 개인 사무실로 안내되었다. 뉴욕에서 온 메신저입니다. 검은 장부를 가져왔어요. 엘러리가 말했다. 엘러리가 기차 안의 괴물을 다시 만난 것은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였다. 두 사람은 휴정 시간에 복도에서 마주쳤다. 마야광은 법정 집행관, 변호사, 그리고 신문 기자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최악의 결과를 예상하는 보험제자의 모습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러리를 본 순간 마야광의 표정이 순식간에 밝아지더니 앞으로 뛰어나가서 엘러리의 팔을 잡아채 한 옆으로 끌고 갔다. 이봐, 저놈들 잠깐 저쪽으로 가 있으라고 해. 그는 이렇게 외치고는 엘러리에게 애처롭게 말을 걸었다. 이봐요, 엘러리 퀸. 당신은 구세주요. 그때 생각만 하면 정말 돌아버릴 것 같아요. 당신이 그 빌어먹을 기차에서 날 속였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어요. 도대체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한 건지 생각하고 또 생각해봤다 이 말이요. 당신 몸에 겉에도 안에도 없었고 전화번호부에도 우산에도 없었잖아요. 도대체 그 검은 장부가 어디 있었던 겁니까? 제발 좀 가르쳐줘요. 저 기차에서 내릴 때 뒤에서 발길질했던 건 눈 감아주죠. 엘러리가 냉랭하게 말했다. 당신 같은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럴 만하니까. 물론 말해드릴게요. 그 전화번호부하고 우산은 눈가림용이었어요. 당신 스스로가 영리하다는 착각에 계속 사로잡혀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도구였죠. 장부는 단 한 번도 내 손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뭐라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괴물이 울부짖었다. 당신은 장부의 크기와 부피 그리고 내용물에 발이 걸려 넘어진 겁니다. 그 크기와 부피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건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뭐라고? 줄어들다니? 마이크로필름 말이에요. 엘러리가 말했다. 전쟁 중에 정부는
모든 군사 우편을 사방 2.5cm 안에 집약시키기 위해서 마이크로필름 기술을 사용했어요. 일반 우편으로 약 8만 5천 통이면 1톤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걸 마이크로필름에 담으면 9kg밖에 되지 않죠. 나는 가로 15cm, 세로 20cm, 두께 1.5cm 이렇게 52장짜리 장부를 사방 1cm 크기의 사진으로 제작해서 마이크로필름으로 제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폭 1cm에 길이 34m짜리 필름이 완성되었죠. 이걸 단단히 말면, 하지만 당신 손에는, 괴물이 멍하니 말했다. 당신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잖아. 거기에 100만 달러라도 걸 수 있는데. 나라면 그런 바보 같은 내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엘러리가 말했다. 네, 맞아요. 필름은 다른 데 들어있었죠. 즉, 이중으로 포장되어 있었어요. 뉴욕에서 워싱턴으로 가는 내내 계속 성냥불을 갖다 댔고요. 성냥? 거기에 불을 붙였다고? 네, 멋진 솜씨죠. 안 그렇습니까? 물론 그 상자는 방화 재질로 만든 거예요. 필름이 들어가기에 아주 충분한 크기였죠. 필름은 작은 상자에 꼭꼭 채워서 내 파이프 안쪽에 넣어두었어요. 내가 계속 들고 다녔지만 당신들이 조사하지 않은 유일한 물건이 바로 파이프입니다. 연기에서 금속 맛이 나기는 했지만요. 엘러리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당신이 공급한 마약에 흠뻑 절은 꼬마들을 생각하면 가치 있는 일이었다고 말할 겁니다. 당신 생각은 어때요?